반갑습니다. 장종종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예, 이제 본격적인 조정으로 돌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2600선 위는 코스피의 현재 실적 대비 부담이다. 실적 대비 부담이 아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코스피가. 2007년이라든지 2021년이라든지 이런 강세장을 제외하고는 코스피가 실적 대비해서 오버 지수가 된 적이 없고, 만년 저평가인데 그 만년 저평가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너들이 주식시장을 돈을 빨아먹는, 물론 삼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들, 특히 LG 같은 그룹들은 그냥 돈 빼먹는 곳으로밖에 안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게 아닌가. 그 주주들이 형성이 되고 이 주주들의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잘 키워가지고, 예, 같이 동업을 하자 이런 개념인데, 이건 뭐 뻥튀기 해가지고 상장해서 돈 뽑아먹고 이런 구조들이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저평가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북한 관련된 부분이나 뭐 다른 요인들이 어떤 저평가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북한하고 화해로 가는 정권이 있고 또 대치로 가는 정권이 있는데, 예, 그걸 번복을 하더라도 지수에는 달라지는 게 없더라. 결국 글로벌 증시하고 동조화 흐름을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어, 주주들에 대한 홀대가 한국 증시의 가장 큰 할인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은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유상증자도 거의 하지 않고, 그리고 주주 환원에 인색하지도 않고, 뭐 삼성이 외부에서는 욕을 먹는지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예, 별로 욕할 게 없습니다. 나머지 회사들 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2600선을 넘어간 게 오버다. 근데 또 아래쪽으로는 이 지난번부터 저점을 높여오고 있으니까 또 크게 뭐 밀리고 이럴 가능성은 크지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지루한 박스권이고, 올해 예상했던 게 작년에 지수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작년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기간 조정을 받을 것이다. 지수 조정을 받고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연도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관점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생각보다는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치고 올라갈 만한 동력은 없는 것 같고, 그럼 지수 관련된 대형주들은 재미가 없을 것이다. 특히 이제 중국하고 계속 경쟁해서 밀리는데, 뭐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예, 굉장히 이제 그런 과거의 이제 중국 이미지에서 많이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중국 이미지가 뭐냐면 대충대충인데, 이걸 이제 자동화로 가니까, 사람은 물론 중국 사람이 검수를 한다, 중국 사람이 제조 라인에 들어있다 이러면 당연히 불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스타일이 꼼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자동화를 하면 사실 그런 문제가 없어지니까, 자동화를 하고 이것도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저렴한 가격에 합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공단을 조성해서 부지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니까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임대 개념이긴 한데 장기 임대로 무상으로 제공하고, 공장 짓는데 80% 정도 또 지원금, 그리고 설비는 한 90% 정도 지원금. 그럼 나머지 이 작은 금액만 갖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지방 정부가 한 50% 정도 출자를 하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설비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과감하고 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뭐 전기차 충전기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는 상태인데, 예, 그런 변화들을 보면 그게 한 10년 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중국 애들 무시하면 안 되겠다. 제조 라인을 금방 베껴서 똑같이 만들더라. 이런 얘기가 10년 전에 나왔는데, 이제는 좀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경쟁이. 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인구가 전체적으로 비중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매년 1200만 명 이상의
그 대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그중에서 상당수는 또 명문대 출신이고 그리고 그 세계적인 어떤 석학들도 나오고 인구발로 봤을 때 이게 좀 경쟁에서 힘들어지지 않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국하고 경쟁을 끝낸 종목들, 뭐 포스코라든지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피를 봤습니까? 2007년부터 한 15년 정도 계속 부진했고 지금 이제 중국하고 경쟁에 돌입하는 종목들이 앞으로 또 그런 수순을 밟지 않을까. 그렇게 따졌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고 적당한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다.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쓸 것인데 그 경기 부양책을 쓰는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이 뭐 또 크게 빠지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돈을 풀어가지고 부동산이 내려온 걸 반등을 시켰는데 자, 여기서 그대로 두면 아마 이 가격을 봤기 때문에 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겁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인 자산의 가치는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조정을 받, 그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한 5년 뒤에도 5억이다 그러면 5억을 은행에 넣어놨을 때는 5억 2,500이 되고 5%까지는 안 가냐. 5억 2천이 되고 그다음에 5억 4천, 5억 6천, 5억 8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한 6억 정도가 되는데 은행에 예금하면 아파트 가격이 그대로다. 이것만 해도 이제 자산이 쪼그라드는 거랑 같으니까. 물론 뭐 사는 월세를 생각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점진적으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맞춰서 부동산 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주는 게 가장 이 전체 경제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건데 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동산 쪽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어렵다 한동안.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식은 중국하고 경쟁 때문에 어렵다. 세 번째, 그동안 개인들은 너무 많이 소득도 소득도 실질 소득도 줄고 부채로 연명하던 자영업자들도 많고 이런 부채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데 이 모든 걸 한 방에 해결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 그대로 놔두면 정말 나락으로 가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 게 이 제로 금리입니다. 금리를 제로로 낮춰야 되는데 이 제로로 낮추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현재 무역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은행이 제로 금리로 간다라고 했을 때 환율이 떨어집니다. 원화가 약세가 됩니다. 원화 약세가 되고 무역 적자는 해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 한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져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 문제도 낮은 금리로 인해서 일본처럼 현상 유지는 가능할 것이고 통화량 증가에 맞출 수는 있을 것이고 주식도 유동성 증가로 인해서 또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부채도 돈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좋아지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질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 그 돈 빌린 사람들만 득보는 거 아니냐. 이게 뭐 그런 걸 따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는지가 핵심인데 아마 올해 안에 해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1% 정도는 해야 겨우겨우 유지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제로로 가야 되는. 특히 한 2024년 후반쯤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 전제가 틀리면 주식 투자도 틀리지만 그래서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이제 싸게 사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앞으로 제로 금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가치 대비 싼 주식만 산다. 요 두 가지만 지키면 크게 낭패를 보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여러 유튜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가령 이렇습니다. 뭐 자기가 선취하고 종목 추천해서 수익. 참 이거를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선취하고 수익을 본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라고 뭐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약간의 이제 이 정신병인데 어떻게 보면 이 뭐랄까 이렇게 해서 누군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 이 선취하는 게. 뭐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저는 딱 하나 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 가지고 아마 저도 지금 주식 투자를 했으면 뭔가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반응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싸게 사는 거니까 싸게 매수하라고 하고 제가 조금만 올라가면 사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근본적으로 이걸 만약에 자기가 추천해 가지고 주식이 올라간다. 이게 돈인데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런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목적도 갖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물론 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조건 싸게 사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걸 할 수 없는 구조고 돈도 없어 가지고 선취도 못 합니다. 예. 그러면 요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다 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걸릴 거 무섭다라고 하면 자기 계좌가 아니라 뭐 타인 계좌로 사게 한다든지 뭐 온갖 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래서 싸게 산다라는 원칙만 있으면 이런 거에 말리지 않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쟤 선취해 가지고 59억 벌었대요. 우리한테 보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보상하는 게 아니라 뭐 그 부당 이익에 대해서 정부가 뭐 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벌금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한테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는 우리가 알아서 지켜야 되는 왜 전쟁터라고 하냐면 전쟁터에서 누가 총을 쏴서 제가 맞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누가 처벌을 해 줍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몸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사례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게 싸게 사는 거다. 두 번째, 사실은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나쁘다고 보는데 그 잘못된 방식. 이 잘못된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하는 이런 사람들. 뭐 실제 자기가 얻는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광고 수익을 얻는 건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투자 습관이 잘못 들어버리면 앞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하루 만에 1억을 갖고 있는데 하루 만에 30%니까 한 3천만 원을 땄습니다. 하루만 3천만 원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면 뭐 한 10% 수익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루에 3천만 원 받는데. 예,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그날 하한가 갔다가 상한가 가면 하루에 6천인데 이런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게 근데 안 되는 방식인데 왜냐면 누군가가 먹으면 누군가가 잃게 되는 구조니까 안 되는 방식인데 근데 너네들한테 돈 드세요. 우리는 여기서 과감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네들을 위해서 손해를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서 요거 단타가 잘못된 방식이다. 요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면서도 요걸로 하면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저 보십시오. 제가 뭐 단타고 뭐고 온갖 거 연구를 안 해 봤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되든 안 되든 뭐 계속 영상을 올리면 조회수가 안 늘어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잘못된 방식이니까. 이게 내가 조금 얻고자 많은 분들이 큰 피해를 보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 결론은 뭐냐면 네. 나만의 방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나만의 방식에서 제가 정해 드리는 거 싸게 사야 된다. 요거하고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이다. 이 두 개의 방점을 맞춰 가지고 큰 방향과 요런 최소한의 원칙 여기서 이제 싸게 사야 되는데 난 업무가 너무 심해서 장중에 볼 시간이 잘 없어. 그러면 변동성이 작은 종목으로 고르시면 되고 나는 집에서 살림하니까 시간이 좀 많은데 반찬값이라도 벌고 싶다. 예 그러면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변동성이 큰 종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예, 그거 거기서 아 이걸 하니까 요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겠더라. 내가 타이밍이 좀 빠르더라, 느리더라 등등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보완을 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의 방식만으로 좋은 성과를 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장에서. 근데 남 말을 듣고 뭔가 한다. 100% 잃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구조적으로 뭐 선취를 해서 수익을 볼 수 없는 구조고 또 돈도 없고 또 저기 뭐 또 그럴 만한 또 마음도 안 되고 저는 이제 몸이 불편한 건 괜찮은데 마음이 불편한 건 못 참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이상한 약간 정신병 비슷한 사람들 빼고는 다 그럴 수밖에 없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은 확인을 하시고 아니 생각을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방식이란 것도 다 그냥 조회수 올리기 위한 거지 쓸만한 게 없을 겁니다. 실제로 해보면 뭐 유명한 유튜버들 뭐 계좌 까면 뭐합니까? 그 사람 거 보고 계좌 따라한 사람 중에 계좌 깐 사람이 있습니까? 돈 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본인 계좌도 아마 그게 사실이 아닐 거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이게 기업들은 숫자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돈 잘 번다고 자랑했던 주머니 털어보니까 맞습니다. 아마 이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 털어보면 계좌 보면 처참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HK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어제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가실 겁니다. 예, 캐스텍 코리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이제 굉장히 시가총액 수준 자체가 낮은 종목들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회사가 엉망이든 뭐든 아이고, 이 상장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회사가 좀 나쁘다. 그러면 은행에 갔는데 대출 더 이상 안 돼요. 빚이나 빨리 갚으세요. 이럽니다. 일반 회사들은 이런 상태면 끝납니다. 망합니다. 근데 상장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일단 망하는 것보다는 유상증자 하는 게 나으니까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면 은행 말고 자금 조달 창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상장 프리미엄을 통상 한 200억 정도로 봅니다. 근데 뭐 HK도 그렇고 캐스트 코리아도 그렇고 한 300억 됩니다. 이 시가총액이 300억 됩니다. 상장 프리미엄만 제외해도 네, 충분한데 저 두 종목은 뭐냐면 최대 주주 지분율도 낮습니다. 그러면 200억 가지고 상장해서 살 바에는 200억 가지고 회사를 먹는 게 낫지 않습니까?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들은 나름 회사가 부실하더라도 나름 안전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어중간한 크기에 뭐 한 몇천억짜리 회사인데 대기업하고 거래도 안 하고 이런 회사들은 뭐 혹시 돈 떼이고 뭐 이러다가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오히려 더 위험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쪽으로 관심이 몰리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형주들도 중국하고 경쟁을 한다. 좀 이제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예, 예, 한전. 예, 저도 뭐 요거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제가 이런 관점에서 예전에 투자를 했던 게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농협이란 조직도 앞으로 바뀌겠지. 농협이란 조직이 바뀌면 뭐 은행들 많아야 전국에 지점이 1000개인데 농협은 지역 농협까지 합치면 5000개입니다. 와,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작은 증권사를 샀습니다. 당시에 세종증권이라고. 이 작은 증권사를 농협에서 샀습니다. 이 지점과 이 농협 은행 부문이 아마 자산이 한 300조고 지역은행까지 합치면 500조가 넘을 겁니다. 그 지역 농협까지 합치면 이걸 가지고 이 세종증권에 밀어준다 그러면 이게 안 클 수가 있겠느냐. 물론 현재 조직으로는 힘들겠지만 앞으로 이제 농협이라는 조직도 결국은 선진화되지 않겠냐. 그러면 이 증권사가 이 농협
크기에 맞춰 가지고 커지지 않겠냐. 뭐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우리투자증권하고 합병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덩치는 맞춰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농협 조직이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전에 대해서 전기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 무조건 이 기업은 정부만 아니면 50만 원도 가야 될 주식인데 그 과거에 보시면 시가총액 부동의 1 위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부상하기 전까지. 한국전력이. 사실 그게 맞는 건데 정부가 계속 전기요금도 못 올리고 뭐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서 앞으로 민영화가 된다 그러면 뭐 한전은 무조건 사야 되지만 정부 그늘 안에 있다 그러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거는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글쎄 이거는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매집이 따로 딱히 없어 가지고 뭐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경우로 해석을 하는 게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은 차트고 뭐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가 사면 올라가고 누가 팔면 내려가는 거라서 그게 해석에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문을 하셨는데 기다릴 만한 종목의 엉덩이가 무기인 겁니다. 만약에 어떤 종목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 종목 작전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샀습니다. 자, 여기서 샀으면 이게 매수하고 떨어졌는데 그 엉덩이를 기다린다고 올라오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가다가 유상증자 같은 거 해서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엉덩이가 무기라는 것은 저평가주 싸게 샀을 때 얘기입니다. 이상한 종목 고점에서 사서 무조건 기다린다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종목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보기 전인데 시세가 나서 죽은 거면 또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목 HK. HK가 어제 반응이 조금 있었습니다. 자, 이 반응이 있었던 건 뭐 거래량이 이제 이 정도 터졌는데 반응이 있었던 건 뭐 별게 아니라 뭐 너무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 뭐 HK에 대해서 근데 이 가격보다는 이제 재무로 봐야 되니까 현금 흐름이 나빠졌다라고 하셨는데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금이 안 들어오거나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조금 더 보면 뭐 자산의 감소라든지 이건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 부채가 증가했다든지 이건데 이 부채라는 건 이제 매입 자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입 자금이고 그리고 기타 뭐 현금에서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돈 버니까 이제 법인세 납부가 나옵니다. 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특별히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 보이고 그럼 재고가 늘어났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재고가 늘어났습니다. 이 재고가 늘어나는 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주문을 받아서 재고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그냥 재고가 늘어난 건지 요건데 자, 매출이 그 이전하고 비교해 가지고 조금씩 늘었지만 자산이고 이게 매출이 보면 매출이 그 이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게 보면 500억대 매출을 하니까 재고가 한 200억 정도 있는 거고 700억대 매출을 하니까 이거보다 늘어야 되는 거고 800억대니까 매출이 이제 재고가 한 300억 정도 잡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HK를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아예
좋게 말씀드리고 매수하셔도 됩니다. 2,000원 이하에서는. 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 레이저 가공기를 제조 및 판매를 하는 예, 지배적 단일 사업자입니다. 그 레이저 가공기가 뭐냐면 요거 보시면 HK의 아이고 이게 아니고 HK 글로벌이라고 해서 요렇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가 있고 이 레이저 가공기 뭐 요거 보시면 이 레이저 가공기가 후판 가공하는 데 쓰입니다. 그러니까 후판은 어디서 하냐면 국내 철강 회사인데 국내 철강 회사 중에서 작은 회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단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재단을 하는데 요거 보시면 요런 기계입니다. 지배적 단일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만 거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쿠판 이런 거 플레이트 같은 거 타공하고 레이저로 네, 이렇게 이제 모양도 만들고 이게 이제 영상에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보일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부품들을 만드는 가공기입니다. 이거를 국내에서는 아마 HK 외에는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없을 텐데 네, 최적화된 기계 설계를 통해서 대기업하고만 거래한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판다 이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판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HK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주문을 받아서 재고가 저렇게 쌓였다라고 보는 게 맞으니까 우려하시는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빠졌다라는 것은 아마 재고가 지금 아직 안 찾아가서 그렇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목표가를 낮추긴 했는데 낮춘 이유가 어쨌든 그 전에 이제 수익이 잘 나다가 손실이 났고 매출도 1분기가 보통 적게 나는 분기긴 해도 예, 그때보다 매출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줄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는 건데 아까 홈페이지 화면에서 잠깐 보셨지만 이게 뭐 시총 350억짜리 회사가 저런 공장이 있고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예. 이런 회사가 이런 삐까뻔쩍한 건물에 있습니다. 요거만 팔아도 시가총액보다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회사의 어떤 양력도 오래됐고 예, 과거부터 90년부터 있던 회사고 주식회사 한강으로 시작한 회사고 한강이니까 HK가 된 거고 90년부터 해서 30여 년을 영위를 하는 회사고 아까 말씀드린 상장 프리미엄이 200억이고 그리고 예, 글로벌 지사도 있고 이렇게 보면 지금 YM 영신금속도 그렇지만 작은 종목들 중에서 의외로 사업을 탄탄하게 하고 아주 예, 세계를 상대로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은 시총 300억 뭐 이러면서 소외가 되고 무슨 뭐 옛날에 바이오 뭐 해가지고 창고에 재놓고 뭐 돈도 못 버는데 뭐 시가총액 몇십조 하고 지금 에코프로비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이러니까 뭐 정석 투자를 할 수가 있느냐 좀 회의감이 드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을 겁니다.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은 손가락만 빨고 있고 근데 뭐 물론 이제 그것도 시장이니까 캐스텍 코리아 캐스텍 코리아가 최근에 단기 상승하고 조정을 받았는데 뭐 이건 좀 뻔한 부분입니다.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종목에서의 어떤 해석이란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다만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보시면 올라갈 때 거래가 터지고 또 올라갈 때 거래가 터졌습니다. 윗골이 달긴 했지만 또 올라갈 때 또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갈 때마다 거래가 터진다. 자, 이런 구조에서 보시면 일단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건데 이게 상승을 합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다시 조정을 받습니다. 근데 이 조정을 받는 게 저절로 조정을 받는다고 보시는 건 맞을 것 같은 게, 그냥 차는 쪽에서 멈추기만 해도 떨어집니다. 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기대감에 의해서 안 팔던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때 팔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간 끌면 돌아버리겠네 이러다가 한번 반짝합니다. 그러면 이때 팔 사람들 팔고, 그래도 안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내려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본전에서 깔짝깔짝 몇 번 하면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그 시세를 내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매뉴얼 같은 흐름이다. 그리고 주가가 떨어진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한 2년 정도 호흡을 두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과거에 2년 전에 여기서 뭐 주포가 털고 나왔느냐? 그런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예, 매집을 더 해서 다시 뭐 한다, 이런 정도로 이제 소설을 써볼 수가 있는, 예, 그런 그림인데, 어, 그래서 저는 요런 어떤 변동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포기하고 많이 던질수록 요 매뉴얼화되어 있는 이런 작업들이 빨라질 거고, 안 팔고 버티면 버틸수록 시간은 끌 거고, 뭐 요런 차원인데, 그 이전에도 고통스러운 구간이 많았고, 또 요런 거래량들이, 바닥권에서 또 거래량들이 터지고, 뭐 요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예, 그런 주가 상승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흐름이 맞지 않을까 싶고, 예, 적자가 어느 정도 멈추고 또 부집한 가격도, 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잔금이. 예, 그래서, 예,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이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요거는 제가 질문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빼고, 네, 한전, 콘텐트리, 중앙 두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전력을 보면, 한국전력은 딱 하나만 있습니다. 정부 개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는 방법이 없느냐, 요거에만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한국전력이 정부가 3분기에 전기요금 동결해 버리는 바람에 주가가 또 약세입니다. 정부가 아니면 사실 전기요금 지금 200원 정도 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국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어차피 이제 중국한테 밀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상화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기차로 해서 지금은 기업들이 전기를 많이 쓰지만, 앞으로 전기차 보급이 늘어날수록 개인이 많이 쓸 건데, 이 개인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혜택을 주는 것보다 한전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민간 피해가 너무 커가지고, 한전채 발행하면서 그 시장 금리가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던 부분하고, 예, 그리고 한국전력이 적자를 내면 낼수록 결국은 이건 나중에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데, 어차피 민간에서 다, 예, 전기를 싸게 써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제 비싸지면 아낄 분들은 아끼고 많이 쓸 분들은 쓰고, 이게 오히려 공평한 건데, 예, 그래서 정부 개입이 어떤 식으로 배제가 되는지, 민영화를 하든 아니면 법적으로 뭐 정부가 개입을 할 수 없게 만들든, 이런 과정이 되기 전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는 2만 원 이하에서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다 생각하고 매수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시간하고 바꾸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콘텐트리 중앙. 어? 예, 콘텐트리 중앙 보시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대감, 범죄도시 기대감인데, 지금 주가가 떨어진 현 시점에서 비싸냐 안 비싸냐를 먼저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이 회사의 자본이 6천억대, 별도로 봤을 때도 5천억대, 자산이 괜찮습니다. 적자를 내서 문제긴 한데, 부채도 많고 이런 게 조금 버겁긴 하지만, 별도 기준으로 보면 딱히 나쁘지도 않고, 연결 기준의 회사들이 문제니까 그거 잘라내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물적 분할해서 얘는 좀 건전해졌는데, 그럼 범죄도시 흥행도 있고 시가총액도 지금보다, 이 가치보다 낮은 상태니까
계속 적자를 내지 않는다면 좋은 버티기 할 만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지 않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점에서 뭐 사시고 이런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34% 그래서 이 정도 왔다. 비중만 낮으면 물타기를 해도 괜찮을 법한데 비중이 높으셔 가지고 일단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회사의 가치보다는 저평가니까 기다려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기다리지 않는다. 기다리신다. 요 관점도 지금 뭐 꼭 본전을 찾는다는 개념보다 지금보다 나은 대응 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관점으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